날짜 하나만 기억하세요. 4월 6일. 이날 이후 여러분의 월급에서 매달 18만 원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기름값, 환율, 금값, 반도체까지. 지금 전 세계 돈의 흐름이 이 하루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도 장바구니 물가가 미쳤는데 여기서 더 오른다고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4월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5가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몰빵할 시기가 절대 아닙니다. 분할 접근, 이거 하나만 먼저 기억하세요.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결국 여러분의 주유소 영수증에 찍힙니다. 3월 26일, 미국이 이란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단 10일 유예를 줬죠. 그 10일이 끝나는 날이 4월 6일 오후 8시, 미국 동부시간 기준입니다. 이틀 남았습니다. 트럼프는 이란에 15개 조항짜리 제안서를 보냈습니다. 일종의 최후 통첩이죠. 근데 이란이 어떻게 했냐면요. 봉투를 뜯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반송해버렸습니다. 고백 편지를 보냈는데 읽어보지도 않고 돌려보낸 겁니다. 이란 외무장관은 대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과는 협상한 적도 없고 할 계획도 없다. 상황이 이 정도면 대화는 끝난 겁니다. 여기서 더 복잡해지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미국이 준 10일 유예랑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했거든요. 미국은 이란도 잡아야 하고 이스라엘도 잡아야 하는 상황인 거죠. 트럼프는 4월 3일에 이란 최대 교량을 파괴한 걸 성과로 내세우면서 너무 늦기 전에 합의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근데 상대가 편지를 안 읽는데 압박이 먹히겠습니까? 이게 왜 여러분의 지갑 얘기냐고요? 기름값이 미쳤습니다. 브렌트유가 배럴당 108달러를 뚫었습니다. 3월 한 달 동안 63% 폭등했습니다. 이건 38년 만에 최대 월간 상승률입니다. 38년이면 1988년 이후 처음이라는 뜻이죠. 전 세계 원유의 27%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갑니다. 해상 LNG도 22%가 이 길을 통합니다. 여기가 막히면 전 세계 기름 배달이 막히는 겁니다. 슈퍼마켓에 트럭이 안 오는 것과 같습니다. 숫자로 말씀드릴게요. 한국은 하루에 약 260만 배럴을 소비합니다. 배럴당 35달러가 올랐으니까 이걸 가구수로 나눠보면요. 2200만 가구 기준으로 한 가구당 월 18만 원 추가 부담입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택시비가 오르고요. 택시비가 오르면 배달비가 오르고요. 배달비가 오르면 치킨값이 오르고요. 여러분의 마트 계산대에서 이미 터지고 있었던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계속되면 브렌트유 120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지금 108달러도 감당이 안 되는데 말이죠. 근데 이거보다 더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전쟁이 터지면 금값이 올라야 정상이잖아요. 사람들이 불안하면 금을 사니까요. 근데 금값이 폭락했습니다. 대체 왜 그런 걸까요?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기름값이 달러로 오르고 있는데 그 달러마저 비싸지고 있습니다. 3월 31일 원달러 환율이 1,530원을 찍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요. 2009년 리먼 사태 이후 17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때가 어떤 시절이었냐면 미국 4대 투자은행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던 때입니다. 그 수준까지 다시 올라온 거죠. 여기서 중요한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1,500원입니다. 1,500원은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17년 동안 한 번도 뚫리지 않았던 마지노선입니다. 환율 시장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트레이더들이 여기까지는 괜찮아 하고 믿는 선, 그 선 안에서는 사람들이 비교적 차분하게 거래를 합니다. 근데 그 선이 뚫리는 순간 심리가 깨집니다. 다음 방어선까지 거리가 확 열리니까 공포가 한꺼번에 터지죠. 지금 딱 그 상황입니다. 확전되면 1,540원도 금방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뭐가 달라지냐고요? 한국은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합니다. 기름을 사려면 달러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기름값 자체도 올랐는데 그걸 사는 달러까지 비싸졌습니다. 이중으로 맞는 겁니다. 3월 경유 가격이 전년 대비 17% 올랐습니다. 휘발유도 8% 뛰었고요. 전체 석유류 물가가 9.9% 상승했습니다. 이건 여러분의 체감 물가가 통계보다 훨씬 높다는 뜻입니다.
미국 연준한테 도움을 기대할 수 있냐고요? 못합니다. 3월 18일 FOMC에서 금리를 3.50에서 3.75%로 동결했습니다. 투표 결과가 11대 1입니다. 거의 만장일치로 금리를 안 내린 거죠. 유가가 폭등하면서 물가가 다시 올라가는데 금리를 내려버리면 인플레이션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되니까요.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못 내리는 외통수에 걸렸습니다. 점도표를 보면 더 암울합니다. 연준 위원 14명 중 7명은 올해 금리 동결을 전망했습니다. 나머지 7명만 1회 인하를 기대하고 있고요.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죽는 최악의 조합. 1973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유가가 4배 뛰었거든요. 배럴당 3달러에서 12달러로. 결과가 뭐였냐면 미국 물가가 12%까지 치솟았고 실업률은 9%를 찍었습니다. S&P 500은 48% 폭락했습니다. 역사가 똑같이 반복된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운율이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 외국인이 도망치고 있습니다. 4월 한 달 동안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32조 1,310억 원을 팔았습니다. 월간 순매도 역대 최대입니다. 코스피는 한 달 만에 19% 빠졌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외국인이 32조를 쏟아낸 그 자리를 누가 받아냈냐면요. 개인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31조를 사들였습니다. 역대 최대 매수입니다. 외국인과 개인이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4월은 배당 시즌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해외 주주한테 배당금을 달러로 보내야 합니다. 그 규모가 수조 원에 달합니다. 달러가 대량으로 빠져나가면 환율은 또 튑니다. 단기 폭등의 뇌관이 하나 더 깔린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외국인이 32조를 쏟아내는 와중에도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들인 업종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나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미친 듯이 팔아치우면서도 적극적으로 담은 업종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중 하나가 방산주입니다. 전쟁이 터지면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 그걸 제일 빠르게 읽는 게 외국인 투자자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진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전쟁이 나면 금값이 오르는 건 상식이잖아요. 불안하면 금 사고, 위기가 오면 금으로 도망가고요. 실제로 금 현물가는 온스당 5,000달러를 넘겼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이죠. 그런데 이 와중에 금값이 갑자기 급락하는 구간이 생겨버린 겁니다. 왜? 금의 가치가 떨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전혀 다른 이유입니다.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가 금 선물 증거금을 연달아 올린 게 보입니다. 1월에 6%에서 8%로, 2월에는 8%에서 다시 9%로, 은도 마찬가지입니다. 11%에서 18%까지 뛰었습니다. 증거금이 뭐냐고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전세보증금 1억짜리 집에 살고 있다고 쳐보세요. 어느 날 집주인이 갑자기 다음 달까지 1억 6천으로 올려 라고 통보하는 겁니다. 당장 6천만 원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급하니까 갖고 있던 주식이든 뭐든 헐값에 팔아서 현금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금시장에서 정확히 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거래소가 증거금을 올리니까 레버리지로 금 선물을 잡고 있던 투자자들이 추가 자금을 넣으라는 통보를 받은 거죠. 돈을 못 구하면 강제 청산입니다. 보유한 금을 시장에 쏟아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 명이 팔면 가격이 내려가고 가격이 내려가면 또 다른 사람한테 추가 자금 요청이 가고요. 청산 도미노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에 더 기막힌 일이 있습니다. 두바이가 세계 최대 금거래 허브잖아요. 그런데 전쟁 때문에 항공편이 차단됐습니다. 금 실물을 옮길 수가 없는 겁니다. 물류가 완전히 마비되니까 두바이에서는 시세보다 싸게 금을 팔기 시작한 거죠. 금 세일이 벌어진 겁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금 가치가 떨어진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현금이 급하게 필요했던 것, 구조적인 문제이지 금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월가 큰 손들은 오히려 이걸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말 금값을 5,400달러로 전망했고요. JP모건은 최상 시나리오에서 6,300달러까지 열어뒀습니다. 지금 5,000달러 수준인데 말이죠.
그렇다고 지금 당장 올인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3,900달러 부분까지 눌림이 오면 그때 분할로 나눠서 사는 거죠. 한 번에 몰빵하는 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끝이 아닙니다. 전쟁이 바꿔놓은 게 금만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평소에 신경도 안 쓰는 아주 작은 것 하나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통째로 멈출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헬륨 얘기입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헬륨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풍선이겠죠? 생일 파티에서 둥둥 떠다니는 그 풍선. 근데 그 풍선 파티에 쓰는 그 가스가 수십조 원짜리 반도체 장비를 세운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헬륨은 끓는 점이 영하 269도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차가운 물질 중 하나죠. 이 성질 때문에 반도체 공정에서 절대 빠질 수 없습니다. EUV 장비 냉각할 때도 쓰이고 웨이퍼 열 처리할 때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대체제가 없습니다. 다른 걸로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카타르 라스라판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피해를 입으면서 전 세계 헬륨 공급의 30%가 한 번에 막혀버렸습니다. 카타르 에너지는 천재지변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계약을 못 이행한다는 선언까지 했습니다. 기존에 약속한 물량도 못 보낸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진짜 문제는 한국입니다. 우리나라는 헬륨 수입의 65%를 카타르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전 세계가 30% 줄어든 건데 우리는 65%를 거기서 가져오고 있었으니까요. 타격이 훨씬 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다행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약 6개월분의 헬륨을 비축해뒀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일 공장이 멈추진 않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버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름입니다. 6개월이면 딱 여름까지거든요. 그때까지 공급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제로 공급 차질이 6주 이상 지속되면 헬륨 가격이 최대 200%까지 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3배 가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건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국이란 스위스의 반도체 부품 회사들은 이미 생산 차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벌써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이 얘기가 헬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같은 중동 위기가 나프타도 덮쳤거든요. 여천 NCC라고 국내 최대 에틸렌 생산업체가 있는데 나프타 공급이 막히니까 업계 최초로 천재지변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LG화학이랑 롯데케미칼 같은 석유화학 1위, 2위 업체들도 같은 선언을 준비하고 있고요. 나프타 가격은 톤당 640달러에서 1000달러 이상으로 뛰었습니다. 한국 나프타 수입의 77%가 중동산이니까 호르무즈 해협 불안이 직격탄인 겁니다. 정부가 3월 27일부터 나프타 수출을 전면 금지시킨 것도 그래서입니다. 그런데도 업계 재고는 2주분밖에 안 됩니다. 나프타가 막히면 뭐가 멈추냐고요? 에틸렌이 안 나오고 플라스틱이 안 나오고 합성 고무가 안 나옵니다. 자동차 부품도 막히고 화장품 원료도 끊깁니다. 풍선에 넣는 가스 하나가 반도체를 흔들더니 석유화학까지 번져서 우리가 매일 쓰는 물건들을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 연결돼 있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4월에 반드시 빨간 줄 쳐야 할 5가지. 자, 그러면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뭘 봐야 하고 뭘 해야 하는 건지 5가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딱 5개. 첫 번째, 4월 6일 미국과 이란 협상이 진전되는지 봐야 합니다. 이게 유가 방향을 결정짓는 분기점입니다. 협상이 깨지면 유가는 또 튀어오르고 우리 주머니가 얇아지는 겁니다. 두 번째, 4월 첫째 주에 3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전년 대비 2.2% 상승했고 석유류는 9.9%나 올랐습니다. 이 숫자가 5월 FOMC 기조를 사실상 확정짓거든요. 금리 방향이 여기서 갈립니다. 세 번째,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1분기 실적 발표입니다. 헬륨 비축분이 얼마나 빨리 빠지고 있는지 그리고 가이던스에서 뭐라고 하는지 이 2가지를 꼭 확인하세요. 네 번째, 원달러 환율이 1,540원을 뚫는지 지켜보세요. 이 선을 넘으면 외국인 이탈에 가속도가 붙습니다. 지금도 외국인 순매도가 32조 원을 넘겼잖아요. 역대 최대입니다. 다섯 번째, 나프타 수급이 정상화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가 안 풀리면 석유화학 쪽으로 연쇄 타격이 퍼지거든요. 피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가늠하는 기준입니다. 자, 이제 자산별로 어떻게 움직이면 되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금부터. 지금 금 현물가가 5,000달러를 넘겼습니다. 골드만삭스는 5,400달러까지 본다고 하잖아요. 그래도 몰빵은 절대 안 됩니다. 분할 매수로만 접근하세요. 한 번에 다 사는 건 도박입니다. 환율, 원달러 1,540원 이상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예금이나 달러 ETF로 환율 해지를 걸어두는 게 맞습니다. 원화만 들고 있으면 환율이 오를 때 자산이 녹습니다. 반도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약 6개월치 헬륨을 비축해뒀습니다. 이게 지금은 안전판입니다. 급하게 살 필요 없습니다. 4분기 실적까지 확인하고 그때 추가 매수를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방산주는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오른 건 전쟁 프리미엄입니다. 미-이란 협상이 타결되는 순간 급락할 수 있습니다. 매수한다면 반드시 분할로만 접근하시고 한 번에 크게 잡으시면 안 됩니다. 정리하면 원칙은 하나입니다. 몰빵 금지, 분할 접근. 이것만 지켜도 절반은 한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여러분은 이미 준비된 사람입니다. 대부분은 이런 거 확인도 안 하거든요. 체크리스트 5개 챙기고 자산별로 분할 원칙만 지키면 어떤 시나리오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단순히 주유소 가격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산유국 경제가 흔들리고 그 돈이 빠지면서 환율이 요동치고요. 환율이 흔들리면 수입 물가가 출렁이고 우리 지갑이 얇아지죠. 그 불안감이 금값을 끌어올리고 동시에 반도체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만듭니다. 결국 4월 6일이라는 날짜를 기준으로 기름값, 환율, 금값, 반도체 이 4가지가 도미노처럼 줄줄이 엮여 있는 겁니다. 이걸 각각 따로 보면 그냥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근데 연결고리를 알면 다음 수순이 보입니다.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결국 이 모든 게 하나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한 사람과 모르는 사람, 4월 한 달이 지나고 나면 그 차이가 확실하게 드러날 겁니다. 아까 알려드린 5가지 체크리스트 기억하시죠?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중에서 여러분한테 가장 무서웠던 게 뭔가요? 솔직하게 얘기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흐름 계속 같이 따라가고 싶으시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핵심만 빠르게 정리해서 들고 오겠습니다.